2019년 6월의 어느 새벽,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국제공항에 한 젊은 여성이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맥켄지로 유타대학교 학생이었죠. 그녀는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할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채 비행기에서 내린 그녀는 부모님께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것이 가족들이 받은 그녀의 마지막 연락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새벽 1시경, 공항에 착륙한 맥켄지는 집으로 가는 대신 리프트 차량을 호출했습니다. 그녀가 목적지로 지정한 곳은 자신의 아파트가 아니었고 솔트레이크시티 북쪽에 위치한 해치 공원이었죠. 새벽 3시경, 어둠이 짙게 깔린 공원에서 그녀는 차에서 내렸고 운전기사에게 그녀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운전사의 증언에 따르면 맥켄지는 전혀 불안해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누군가를 만나게 되어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은 공원에서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보낸 직후 꺼졌고 다시는 켜지지 않았으며, 그렇게 맥켄지는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맥켄지는 1996년 3월 8일 캘리포니아주 엘세군도에서 태어났고, 그녀에게는 한 명의 오빠와 2명의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집안의 유일한 딸이었던 그녀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고 가족의 사랑 속에서 밝고 활발한 소녀로 성장했죠. 고등학교에 다니던 맥켄지는 수영팀과 수구팀에서 활동하며 운동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친구들 사이에서 항상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존재였습니다. 2014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녀는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유타주로 떠났습니다. 유타대학교에 입학한 그녀는 운동생리학과 간호학 예비과정을 전공으로 선택했죠. 졸업 후 간호학교나 의학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지도교수들과 상담하며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5월 졸업을 앞둔 4학년으로 그녀의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죠. 그러나 맥켄지의 삶에는 가족과 많은 친구들이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데이팅 웹사이트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 사이트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남성과 젊은 여성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 금전적 후원을 대가로 데이트나 친밀한 관계를 제공하는 일종의 계약적 연애입니다. 맥켄지는 자신을 슈가베이비라고 자칭했으며 당시 최소 2명의 남성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의 부담, 그리고 어쩌면 더 화려한 삶에 대한 욕망이 그녀를 이런 선택으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아율라는 1988년 나이지리아에서 태어났고 2009년 21세의 나이에 그는 학생 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의 목표는 유타대학교에서 컴퓨터 과학을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는 아메리칸 드림을 좇는 수많은 유학생 중 한 명에 불과했었죠. 미국에 도착한 직후인 2009년 10월, 캠퍼스에서 만난 선교사의 도움으로 그는 몰몬교에 입교하게 됩니다. 외부에서 보기에 그는 신앙심 깊고 학업에 열중하며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범적인 청년처럼 보였죠.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율라의 대학 생활은 순탄치 않았고 그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유타대학교의 등록과 휴학을 반복했으나 끝내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2012년 5월 그는 학교 기숙사 라운지에서 노숙을 하다가 경비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학생 비자는 이미 만료된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불법 체류 상태였습니다. 그는 캠퍼스 건물들을 전전하며 숙소로 삼고 있었고 청소용품 보관실에 자신의 소지품을 숨겨두기도 했었습니다. 같은 해 7월, 아율라는 도난당한 아이패드를 사용한 혐의로 체포됩니다. 경찰이 아이패드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죠. 그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팅 사이트에서 자신을 미혼으로 소개하며 추방을 피하기 위해 결혼할 여성을 물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율라는 온라인상에서 완전히 다른 인물로 자신을 포장했었죠. 런던 사우스뱅크 대학교 졸업, 골드만 삭스, 마이크로소프트에서의 IT 전문가 경력, 미 육군에서의 정보기술 전문가 복무 등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피트니스 모델, 작가, 군인이라는 다양한 정체성을 내세웠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의 과거 범죄 이력이었습니다. 2014년 한 여성이 아율라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지만 그러나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아 그 사건은 종결되었죠. 2015년에 그의 비자 문제가 해결되었고 2018년 3월에는 데이팅 앱에서 만난 또 다른 여성을 몹쓸 짓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아율라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한 후 TV를 보던 중 갑자기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율라는 그녀를 억누르고 여러 차례 물어뜯어 심각한 멍과 이빨 자국을 남겼습니다. 이 피해자는 맥켄지 사건이 뉴스에 보도된 후에야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아율라의 전처 역시 그의 잔혹성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아율라가 자신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공격적으로 변했고 살해하겠다고 위협했다는 것입니다. 맥켄지가 살해되기 약 2달 전인 2019년 4월, 아율라는 지역 건축업자 브라이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가 요청한 것은 기괴했고 자신의 집에 비밀스러운 방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죠. 아율라는 그 방에 지문 인식 잠금 장치를 달아 오직 자신만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머리 높이 정도의 큰 고리들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건축업자가 고리의 용도를 묻자 아율라는 와인 넥을 걸기 위한 것이라고 대답했죠. 건축업자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고 분명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율라가 나쁜 일을 꾸미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건축업자는 거절하며 즉시 그의 집을 떠났고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죠. 이 소름 끼치는 요청은 아율라가 이미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맥켄지와 아율라가 처음 연결된 것은 2018년이었고 데이팅 웹사이트를 통해서였습니다. 맥켄지는 그 사이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고 아율라 역시 프로필을 만들어 여성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온라인상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율라는 자신을 성공적인 IT 전문가이자 군인으로 포장했을 것이고 맥켄지는 그의 프로필에 속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9년 6월 15일 맥켄지는 캘리포니아 엘세군도에서 할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했고 6월 16일 저녁 맥켄지는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솔트레이크 시티행 야간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텍스트미라는 앱을 통해 연락을 취했는데 이 앱은 실제 전화번호 대신 인터넷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어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그렇게 맥켄지는 유타에 도착하면 아율라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6월 17일 새벽 1시경 맥켄지가 솔트레이크시티 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공항 CCTV에서 그녀가 비행기에서 내려 수화물을 찾고 터미널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약 31분간 포착되었습니다. 새벽 2시 1분 맥켄지는 부모님에게 착륙했어요. 사랑해요 엄마 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가는 대신 새벽 2시 42분에 리프트 차량을 호출했죠. 목적지는 솔트레이크시티 북쪽에 위치한 해치 공원이었고 그 공원은 그녀의 집에서 약 13km 떨어져 있었습니다. 새벽 3시경 리프트 차량이 해치 공원에 도착했고 맥켄지는 차에서 내려 어둠 속으로 걸어갔죠. 아율라는 이미 해치 공원 근처에서 맥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한때 그 공원 바로 맞은편에서 살았었습니다. 맥켄지는 약속대로 아율라의 차량에 탑승하게 됩니다. 아율라는 맥켄지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그녀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공원으로 출발하기 전에 그는 자신의 집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의 녹화 기능을 꺼버렸습니다. 이는 맥켄지가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이 기록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계획 범죄의 증거였습니다. 아율라는 솔트레이크시티의 페어파크 지역에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집 지하에는 에어비앤비 룸이 있어 때때로 손님들이 묵곤 했었고 그 밤에도 텍사스에서 온 한 남성이 지하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율라는 본색을 드러냈고 그는 맥켄지를 위협하며 양손을 등 뒤로 묶었습니다. 이어 그는 맨손으로 맥켄지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고 그녀가 저항하자 결국 그는 벨트를 이용해 계속해서 목을 졸랐습니다. 그렇게 맥켄지의 짧은 삶은 끝나고 말았죠. 부검 결과 맥켄지의 머리 왼쪽에 둔기에 의한 외상이 발견되었고 교살 외에도 그녀는 머리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왜 아율라가 맥켄지를 살해했는지에 대한 동기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금전적인 이유도 복수도 어떤 원한도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나중에 자신들이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아율라가 단순히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범행 후 아율라는 시신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맥켄지의 시신과 소지품 일부를 뒷마당에 묻었고 그녀의 소지품 일부는 조던 강에 버렸습니다. 6월 17일 아침 지하 에어비앤비 방에 묵고 있던 텍사스 출신 손님이 아침에 일어나 밖으로 나왔을 때 아율라는 차고 앞 쓰레기통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손님에게 차에서 기름을 빼는 방법을 아느냐고 물었죠.
그리고 함께 식료품점으로 가서 가솔린통을 구입한 후 휘발유를 채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율라는 뒷마당에서 불을 피웠고 그는 팔레트와 흰색 문짝을 태웠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그가 태운 것은 맥켄지의 시신이었습니다. 이웃 주민은 연기와 악취에 화가 나서 불을 끄지 않으면 소방서에 신고하겠다고 소리치기도 했었습니다. 아율라는 6월 17일과 18일 양일간 불을 피웠고 이웃들은 나중에 경찰에게 그 냄새가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끔찍한 냄새였다고 증언했습니다. 6월 24일 경찰이 처음으로 아율라의 집을 방문하여 맥켄지의 실종에 대해 질문했고 그는 극도로 겁에 질렸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섰고 뒷마당에서 유해를 파냈죠. 그리고 유해를 차에 실어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북쪽으로 약 130km 떨어진 로건 캐년으로 향했습니다. 아율라가 이 지역을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때 그 지역에 살았던 적이 있어 그 지역의 지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적이 드문 숲속의 외진 곳에 얕은 무덤을 파고 맥켄지의 유해를 다시 묻었습니다. 맥켄지가 사라진 후 며칠간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은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6월 20일 맥켄지의 아버지는 솔트레이크 시티 경찰서에 딸의 실종 신고를 접수합니다. 그는 딸이 유타에 도착한 이후로 전혀 연락되지 않는다고 알렸죠. 맥켄지의 친구들도 그녀의 실종에 대해 우려하기 시작했고 친구들은 맥켄지의 집 주변과 대학교 근처에 전단지를 붙이며 수색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사이 수사관들은 맥켄지의 휴대폰 기록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그녀가 실종된 날 새벽에 텍스트미 앱을 통해 특정 전화번호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찰은 해당 번호가 연결된 IP 주소를 추적할 수 있었고 그 IP 주소는 솔트레이크 시티 페어파크 지역의 한 주택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 집이 바로 아율라의 집이었죠. 6월 24일 경찰은 아율라의 집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아율라에게 맥켄지에 대해 질문했고 아율라는 협조적인 척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자신의 휴대폰과 노트북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고 했고 보안 카메라 시스템에 대한 접근도 허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답에는 명백한 거짓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맥켄지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 여성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아율라는 모른다라고 답했지만 그러나 아율라의 기기에서 맥켄지의 여러 장의 사진과 그녀의 프로필 사진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아율라는 말을 바꿔 맥켄지와 6월 16일 오전 6시경에 문자를 주고받았지만 그 이후로는 연락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제 사진을 보냈는데 제가 흑인이라는 것을 보고 그녀가 답장을 멈춘 것 같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휴대폰 기록은 두 사람이 6월 17일 새벽까지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았음을 보여주었죠. 휴대폰 위치 데이터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고 경찰은 아율라의 휴대폰과 맥켄지의 휴대폰이 6월 17일 새벽 3시경 해치 공원에서 함께 있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두 사람이 그 공원에서 만났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아율라를 가리키고 있었죠. 2019년 6월 26일 솔트레이크 시티 경찰은 아율라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합니다. 수사관들은 증거물들을 담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공인된 탐지견이 투입되었고 걔는 즉시 특정 구역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이웃들이 아율라가 휘발유를 붓고 무언가를 태웠다고 증언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경찰은 땅을 파기 시작했고 발굴 작업은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불에 탄 유해 일부와 맥켄지의 소지품들이었습니다. 집 안과 주변에서도 추가적인 증거들이 발견됩니다. 아율라의 집 옆 골목에서는 불에 탄 검은색 천과 다른 물품들이 발견되었는데 이 중에는 가방끈처럼 보이는 것도 있었고 공항에서 맥켄지는 검은색 소형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아율라의 집 내부 수색에서도 끔찍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욕실에서 혈흔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표백제 얼룩이 묻은 옷들도 여러 벌 발견되었습니다. 2019년 6월 28일 금요일 아침 경찰 특수기동대에 의해 아율라는 체포되었습니다. 마당에서 발견된 것은 불에 탄 일부 유해에 불과했고 경찰은 나머지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휴대폰 기록이 다시 한번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죠. 맥켄지가 실종된 지 8일 후인 6월 25일 수사관들은 아율라의 휴대폰이 로건 캐년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아율라는 체포된 후 자신의 변호인들에게 맥켄지가 묻힌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변호인들은 경찰과 협력하여 시신 수색에 나섰고 7월 3일 수사관들은 주요 도로에서 벗어난 숲속의 얕은 무덤에서 맥켄지의 시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맥켄지가 살해된 지 약 16개월 후인 2020년 10월 7일 아율라는 법정에 섰고 그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정은 검찰과의 유죄 협상의 결과였습니다. 사형 선고 가능성을 피하는 대신 아율라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동의한 것입니다. 아율라는 공판 내내 대부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발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짧게 사과했습니다. 판사는 아율라의 행위가 잔인함과 타락함을 보였다고 지적하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을 처음 만날 때는 반드시 공공장소에서 만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만남의 장소와 상대방의 정보를 알려둘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율라는 현재 유타 주립교도소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복역 중이며 그는 절대로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